안녕하세요. 캐논한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지난번과 같은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지난 집회 폭력에 대한 처벌, 종교 뒤에 숨은 수배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동영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예, 지난 1차 집회보다는 폭력도 아직 없고 규모도 좀 적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는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4,000명 경찰 추산인데요. 그 정도 인원이 모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선두 대열이 종로 5가 쪽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시위 때는 약 8만 명 이상이 참가했던 것에 비하면은 그 참여 인원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는 오늘 집회 역시 5만 명 이상 모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 집회보다는 인원도 크게 줄었고 아직까지는 충돌 없이 그리고 평화적으로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난번보다 이번에 민노총이 전국적으로 독려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독려도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전 국민의 이목이 주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원은 좀 줄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아마 이번 시위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은 그 폭력적인 시위가 좀 평화적인 시위로다가 이게 대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인데요. 예. 지금 그동안 지난번에 11월 14일 날 했던 것에 이제 그 공감을 얻지 못하니까 국민적 공감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그 불법 폭력 시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지속될 수도 없다. 그리고 시끄러우면은 주목은 받지만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당성이 무엇인지 이걸 따져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평화적인 그런 그 시위 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국민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아직은 평화롭고 말씀하시죠. 예. 예, 다행이죠. 일단은 쇠파이프 안 나오고 복면 안 나오고 차벽 안 나오고 물덮어 안 나서 다행인데 결국 모든 걸 키는 민주노총, 즉 수의 주최 측이 졌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게 이제 쇠파이프가 나오고 차벽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이 악순환이 반복됐던 이유가 결국 선을 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11월 14일에도 애초에 경찰에서 허가했던 그 선, 그 폴리스라인만 넘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근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으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래서 제가 키는 항상 시위 주최 측이 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선은 넘지 않고 애초에 약속된 대로 그냥 시가 행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생기고 나름의 평화 집회가 이루어진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민주노총 부담을 느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 5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1만 4천 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료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위가 그렇게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왜냐? 만약에 민주노총이나 전동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에 5만 명 동원했다가 무언가 불의의 사고 즉 본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을 끝나나 보는 겁니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다시 한번 불법 시위 세력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메시지를 절대로 전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번만은 우리가 그냥 시위 행진을 끝내야 된다는 나름의 그런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5만 명 동원하고 가자 서울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 동원된 인원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은 소규모의 시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난번 시위는 폭력 때문에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었고 이번 시위는 규모가 너무 작아지는 바람에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었고 예. 어찌됐든 간에 메시지 전달은 지난번이나 이번에는 실패했으니 결과적으로 실패한 시위인 거죠. 예. 네. 오늘 밤에 11시까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릅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가졌던 참가자들이 대학로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에는 복면 금지법에 항의하기 위해서 가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로 연결합니다. 배준우 기자. 현재 행진이 아직까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오후 5시부터 행진을 시작한 집회 참가자들이 백남기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후문 쪽으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폭력 시위 사태로 아직까지는 폭력 시위 형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병력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재 대열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는 경찰 추산 14,000명,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법 개정 중단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안 탄압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면을 쓰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 시위로 그동안 논란이 컸었는데요. 집회 주최 측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행진에 앞서 시위대에 꽃을 나눠주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종로를 거쳐서 대학로로 행진하는 동안에도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 행위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위대가 도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교통 혼잡이 약간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 종교 관계자들은 평화 집회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마무리 촛불 집회를 가진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대비해서 병력 2만여 명을 배치해서 불법 행위에 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로에서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서울시청에서 모였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폭력 시위가 벌어진 곳은 여기 광화문 일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었던 전농의 행사가 이쪽으로 합쳐지면서 청와대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지금은 서울대우면 대학로까지 도착을 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시위 전에 5대 종교 선직자들이 평화의 꽃길 기도회도 가셨고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서 평화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현장에서 꽃을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이 무기 대신 그러니까 뭐 물대포나 또 망치나 밧줄 대신 꽃이 보이니까 좀 새롭다는 생각도 들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집회는 아직까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많은 종교단체와 그리고 야권 인사들이 선두에 서서 이 평화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나눠주면서 집회 참여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것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행인데요. 이번 집회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열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역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집회는 평화 집회를 하자라고 해서 집회를 여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뭐 빈민 구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노동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참여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묻혀버렸고 네. 평화 집회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변질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평화 시위를 이끌고 있다. 이런 점들도 약간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는 대목 같습니다. 이번 시위가 지금 평화롭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본질은 게 아니죠. 예. 당연히 그 평화롭게 이게 시위가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마치 무슨 주최 측에서 선심이라 쓰듯이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 평화롭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저 민주노총이 이게 전면에 나서 갖고 중심이 돼서 이게 그 권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자를 대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민주노총이 사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느냐.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조직 노동자라 하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요 참석자들이 대개 노동자의 10% 정도 180만 원만 이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다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그런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훨씬 많죠. 예. 예, 저기 발표함에 따라서 뭐 600에서 700, 800만까지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희생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정당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앞에 나서니까 이거는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차장 얘기에 공감이 가는데요. 지난번에 쇠파이프를 준비해서 왔고 그게 폭력이 됐고 이번엔 준비를 하지 않았고 평화가 됐고 열세는 폭력을 하느냐 마느냐는 집회 지금 참석하는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지고 보면 있는 거죠. 경찰보다는 주최 측에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집회 참여자들이 자기의 주장들만 그냥 순수하게 주장을 하고 쇠파이프만 들지 않으면 복면이 아니라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곁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쇠파이프를 들면서 주장까지 묻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언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저 사회 불만 세력은 아닐까? 이 사회에 그냥 막연한 불만을 갖고 있어서 뭔가
뒤집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행동들이 그동안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평화 집회가 잘 마무리돼야 될 테고요. 앞으로 본인들의 자신의 어떤 단체의 정당성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려면은 반드시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다른 단체들도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 뭐 서로 충돌이 없이 차벽도 설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충돌 없이 이렇게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작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2차 오늘 민중청 골기대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또 직접 영상 메시지로 또 참여를 독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회사가 어떤 대회사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폭력적 정권력의 단호히 불복종을 선언해야 합니다. 응연을 하지 말라 하면 가만히 있읍시다. 협박을 하면 조롱을 합시다. 정권이 거셀수 세상이 나가리라. 이 정권이 이길 날 위해 그런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총선에서 우리는 600만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만한 정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선에서는 대당물로 박사 정권을 누리는 유신 부활을 막아내야 합니다. 동지들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평화로운 모습들과는 달리 그저께도 영상으로 독려를 하고 조계사에 숨어서 투쟁 지침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뭐 민주국가예요. 그죠? 예. 수배자인데 영장이 집행이 발부가 된 사람인데 절에 들어가가지고 수양 공간에 들어가서 관음전이라는 데가 그 템플스테이 하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 들어서 마치 정말 조계사에서 돌을 닦는 사람인 양 하면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지하지 못하는 공권력이 참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예. 참 민주국가입니다. 참 어쩌다 이렇게 된지 제가 참 답답하고요. 저기 지금 저 한상규 위원장 메시지 중에서요.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메시지는 뭐였냐면 다음 총선 때 600만 표의 위력을 보여줍시다거든요. 네. 600만의 계산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하면 600만이 안 될 텐데 무슨 기준으로 600만을 했는지 제가 하나 궁금하고 저 메시지는 누구한테 던지는 메시지일까요?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던지는 메시지일까요? 아닐 겁니다. 어차피 그 600만은 새누리당 안 찍습니다. 새누리당 것으로 없어도 되는 숫자가 600만입니다. 예.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저 600만의 표를 얘기하는 거는 새정치화나 문재인 대표 들으라는 소리죠. 예. 결국 너희들 노동개혁 입법 절대 통과시키지 마. 그래야 우리 니네 총선 때 니네 찍어. 이겁니다. 근데 지금 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뭐 평화시 선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 갔죠? 저 조계사 가서 한상규 위원장 만났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노동계약 무조건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은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기자 인터뷰했을 때 언제 나와요? 6일날 시위 끝나면 한상규 위원장 출두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임시국회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임시국회 때 뭐 하죠? 노동개혁 입법이 의제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그걸 막겠다. 이게 이제 민주노총의 최선의 목표이고 저기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청년 실업이고 모금 간에 당장 조직화된 민주노총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상규 위원장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600만 표의 무성을 알으라고.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나올지 부리부터 뻔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직접 오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사실은 지금 평화롭게 끝나도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총파업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총파업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한상규 위원장이 발표한 대회사 메시지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에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광기어린 탄압 때문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한다. 하나하나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정권의 탄압 때문에 못 나옵니까? 아니면 법원의 정당한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기가 안 가서 그렇습니까? 정권이 무슨 탄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상규 위원장 자체가 정말 네.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권 탄압 때문에 조계사에 자기가 숨어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상규 위원장 저분 참 대단 희한하신 분인 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100번, 한 100번 정도 양보해서 만약에 한상규 위원장이 정말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뭐 과잉 수사라든지 공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야, 너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너 집시법 위반이야.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하면 한상규 위원장 말이 조금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한상규 위원장 영장 발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냐면 재판에 안 나와요. 4번인가 5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너 왜 재판 안 한다고 도망다니냐?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한 겁니다. 일각에서 말한 듯이 공안 검찰이
이 사람은 집시법 위반이고 공안사범이기 때문에 잡아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한 게 아니에요. 예. 법원에서 재판 불출석이라는 이유로 직권을 발부한 영장입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11월 합법시효로 만들어준 것도 그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 사법부에서 발부한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이라는 거예요. 검찰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안 탐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거를 조롱하면서 조계사비에 들어가가지고 허허허 대고 있는 사람이 무슨 공안 탄압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참 저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계사에서 백남기 선생 쾌유를 기원하면 정진 수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백남기 씨가 수도를 하고 있다면 정진하고 있다 또 정진하고 있다. 자, 큰 부상을 입게 된 데는 그날 11월 14일 집회가 폭력 사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대치를 하는 그 과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날 집회를 준비하고 주도했던 한상균 위원장에게도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예. 그런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빚어지게 되면서 경찰이랑 충돌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은 자기가 평화 시위를 만들지 못했던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 오히려 먼저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본인인데도 마치 모든 폭력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는 것처럼 완전히 본말을 전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네. 판단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엔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공권력의 단호히 불복종을 선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폭력적 공권력이 불복종. 네. 이게 지금 요번 시위의 성격을 딱 본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말하기는 일단 노동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 정권 타도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메시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도 여러 성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국민들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한상균 씨가 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기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복종.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원에 오라는 것도 오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 불복종 이 부분은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복종하지 않겠다. 일반 국민들 특히 예. 우리 자녀들에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겠냐 이거죠. 자기 자식에게도 공권력은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얘야. 지금의 공권력은 무조건 폭력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가 대한민국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비정상이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전에 잠시 오늘 그 한상균 위원장 그 SNS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저희가 보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한상균 빨리 조계사에서 나와라. 백발이 성성한 분들의 목소리가 창문을 때린다. 알바였으면 한다. 그러니까 조계사 주변에서 왜 거기 숨어 있느냐. 경찰에 출두해라 이렇게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서 뭐 보수 쪽에서 돈 받고 하는 알바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면 민주 세력이고 아닌가요? 예? 그 민주노총도 그렇고 어떤 진보 좌파들의 어떤 사회를 보는 시각 자체가 이분법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출발은 여기입니다. 나는 절대 선이야. 내 말은 다 맞아. 내 말은 다 맞고 나는 절대 선이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다. 이분법적 사고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단도 해도 상관은 없어. 나는 쇠파이프를 휘둘고 경찰 버스를 붙든다 하더라도 나는 불법적 공권력에 대항하는 어떤 민주 세력이고 선한 세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돼. 이게 저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게 8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80년대 그게 먹히죠. 왜?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은 군부 독재 세력입니다. 지금 한 시대가 지났거든요. 박근혜 정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의 독재 정권이란다. 박근혜 지금 무슨 독재 정권인 거죠? 어쨌든 국민의 어떤 투표로 이루어진 정권 아니겠습니까? 51%의 국민이 지지를 줘서 탄생한 정권이 이 정권입니다.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정책 자체가 본인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찬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51%의 찬성, 49%의 반대로 이루어진 정권이고 지금도 50은 2분의 1은 찬성하지만 2분의 1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조건 선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오늘날 민주노총이 국민들과 괴리되어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역시 여전히 80년대에 그들의 사고가 머물러 있구나. 21세기가 지나고 2020년을 가는 이 시대에까지도 80년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민주노총의 어떤 참 모습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여전히 조계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짚어보고 싶은데 200만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940만 노동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비정규직 노동자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의 주력 세력은 꽤 탄탄한 대기업, 선생님, 공무원 노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일부 학자가 발표한 걸 통계를 보니까요. 제가 상위 1%가 갖고 있는 것이 12% 정도를 갖고 가고요. 10% 정도가 48%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 정규직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이 정규직 통계적으로다가. 예. 예.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민주노총이 그 정규직만 대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하도급제에서 불공정 문제가 생기듯이 노동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불공정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먼저 희생하고 뭔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것들은 온전히 지키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것을 자꾸 가져가는 이런 형상이 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기업 줄 수 있는 돈을 제한돼 있는데 지금 200만이 안 되는 월급 노동자 940만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한 얘기죠. 예. 네. 정당성이 없습니다. 네. 자, 일단 평화 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는 그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재 그 12월 5일에 총궐기 그리고 국회의 그 임시국회까지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위원장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계사 측에다가 주말까지 한 6일까지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 측에서 신도희들이 갑론을박을 거쳐서 그래 뭐 6일까지 참아줄게 하고 나서 한상균 위원장이 5일 오후 또는 6일 날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엊그저께 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쭉 지켜보고 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영주 사무총장 얘기가 저 얘기거든요. 12월 5일 날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1차 목표가 오늘 시위를 그 본인이 주관하는 거니까 끝나면 나와야 되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월 임시국회 진행상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임시국회를 보겠어요? 임시국회에서 뭐 하죠? 예산 안 합니까? 경제 활성화합니까?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동개혁 입법이거든요. 이번에 여야 합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저건 어디에 던지는 메시지하면 새정치연합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니들 무조건 막어. 그래야 우리 다음 총선 표가 니네 지금 어차피 상황도 안 좋잖아. 당내 분란을. 우리 표 없으면 될 것 같아. 이 메시지거든요. 예. 민주노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는 누구든지 간에 새누리당이라 하는 임시국회에서 끝난다는 얘기는요. 지금 임시국회가 아니고 다음 임시국회니까요. 2월 12월 달까지 못합니다. 이 공식적인 노동개혁 입법 어떤 논의 거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게 저는 내일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조계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바로 또 뭐 경찰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뭐 다른 데로 은신처로 옮기거나 그렇죠. 할 숨어가지고 가능성도 도망갈 수도 있지 있고. 않을까요? 뭐 다른 곳으로 도피를 제2의 도피를 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경찰이 워낙 봉쇄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스스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거의 뭐 경찰에 바로 체포돼서 예.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긴 예, 합니다. 한상균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좀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얘기가 많은데 이영주 사무총장도 시를 하나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까요? 네. 예, 참 이 부분도 약간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민주노총 주변에 경찰이 증가하고 있다. 네. 오늘 총궐기 못 갈지도 모르요. 이렇게 투쟁 얘기를 하면서 1차 소환에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해라. 보이십니까? 글자가 너무 작네요. 네. 1차 소환에는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2차 소환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3차 소환 나중에 좋은 날
좋은 때에 간다고 전해라. 저게 법원에다가 검찰에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나왔어요. 저건 정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 1차 소환 지나갔죠, 이미. 2차 소환도 지나갔죠. 3차 소환 뭐라고 그래 있죠? 총궐기 총파업 맞추고. 저들이 말하는 총파업은 아직 안 왔어요. 좋은 날 좋은 시에 네. 간다고 전해라. 왜냐면 한상균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권을 투쟁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나왔죠. 폭력적 독재적으로 총파업 투쟁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총파업 투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 나오겠느냐? 조계사를 보세요, 지금. 조계사 화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동개혁 입법 본인들이 중단한 거 중지한다면서요. 네. 글쎄 조계사 스님들이 노동개혁 입법에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중지하시겠다면서요. 그 얘기 뭐냐? 조계사에서 안 내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죠, 한상균 위원장. 공권력 못 들어갑니다. 부담되잖아요. 네. 김진태 의원이 공권력 투입하다가 얘기 한마디 했다가 난리도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실 앞에 예. 스님들 쳐서 목탁 치시고 항의하시는 바람에 그걸 한상균 위원장 꿰뚫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공권력 못 들어온다. 조계사는 나 안 내보낼 거다. 그리고 신도회가 나 끌어내려고 들어오면 팬티바로 버티면 된다.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난 여기서 버티면 돼. 나는 투사야. 이러고 버티고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참 저 부분이 좀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뭐 친구 집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마라. 내 때 되면 좋을 때 갈게. 이게 참 그 시기를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마치 대단히 그런 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정치인이 자기의 향후 정치 일정을 결정하는 듯한 이 한상균 위원장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 내년 총선에 나올지 말지 뭐 이런 것과 빗대는 시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수배돼 있는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말했다는 점에서 좀 충격적이고요. 네. 이 소수의 극렬 주장이 이렇게 사회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통용이 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과 다른데 소수의 조직화된 사람들의 극렬 강경 목소리만 반영이 되면 선량한 다수의 주장은 정말 목소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과격하고 극렬한 주장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당들이 왜 국회로 보냈겠습니까? 이런 현장에서의 갈등을 없애고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일부 소수의 의견도 보완을 해서 그런 게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어떻게 된 게 다수의 정상적인 의견은 깡그리 짓밟히고 소수의 극렬한 주장만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수년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고 민노총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노동 조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런 극렬한 주장 그리고 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대다수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으로 빨리 선회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러 온 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예. 마치 그가 투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예, 들어보시죠.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죠. 말대로 절집이라는 데는 배고픈들이 밥 얻어먹으라고 하는 데가 절집이야. 또 피곤하고 지친 들이 잠자리도 못 얻어서 잠 좀 달라고 하는 데가 절집이야. 알았어? 그 배짱 좋게 밥 얻어먹고 배짱 좋게 잠자라고. 알았지? 잘 견디겠습니다. 얼른 대걱정 말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 밥 많이 먹고. 야 절집에서 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보살이야 보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럼 쌀 건강히 갖다 줄게. 어? 알았지? 잘 있어. 한잔하고. 예, 쌀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단식을 하면서 지금 정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식 정진 중이시기 때문에 쌀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사안을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너무 우스개처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대화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친분이 돈독해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드는 폭력 시위 때문에 도피를 한 그런 상황에서 이 재야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런 그 백규환 소장이 나타나서 저렇게 가볍게 국민들에게 모두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도 그 여과 없이 편하게 얘기하고 쌀 떨어지면 뭐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라는 것처럼 뭔가 지원도 가능하고 내가 너에게 뭐 보살펴 주겠다 이런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 수배받고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상균 씨에 대한 체포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쟁점이 되는데 지금 이게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 장기적인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또 그래서 종교기관에 가서 자기를 위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 관련돼 갖고 종교기관에 갔고 또 오랜 시간을 가면서 국론 분열의 그 국면을 충분히 즐기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종교기관에도 걱정이지만 공권력의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세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요구 사항도 대단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정부가 많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정상적이고 법치에 맞는 그런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아직은 이제 대학로로 이 시각에 옮겨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밤에 오늘 밤 11시까지 집회 신고를 했거든요. 네. 밤까지 촛불 집회 이런 걸 하는 거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네, 날이 어두워지면서 속속 지금 촛불을 드는 사람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모이진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혹여나, 이 밤에 촛불 속에서 밤에 또 경찰이 좀 주목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로 쪽에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일부가 행진 도중이나 아니면 그 촛불 집회 이후에 이 조계사 쪽으로 진출을 시도해서 큰 충돌을 빚는다든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그 틈에 한상균 위원장이 뭐 도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경찰이 아주 긴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100% 평화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나름대로 뭐 차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과 별개로 체포할 수 있는 경찰들도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모레 이렇게 다 끝났는데 이게 평화롭게 끝났다고 해서 지난번 폭력 시위가 없어진다거나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죄 짓고 그 다음에 착한 자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든 모레든 경찰 투입하라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그런 여론 생기고 있죠. 예. 한상균 위원장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 희생자인 척 끌려 나오고 그렇죠. 차라리 잡혀오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물론 공권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그랬을 때 본인이 정말 끌려가나가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조계사에 이런 성지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무슨 박근혜 정권은 뭐 공안타나 무슨 포갑 정권, 유신 독재 온갖 얘기하면서 끌려 나오겠죠. 그거는 한상균 위원장은 플랜 B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플랜 B고 그 플랜 B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일단 공권력 투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연말까지 끝까지 버티는 게 플랜 A 아니겠습니까? 그 플랜 B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이미 그 공권력 투입을 결정해야 되는데 글쎄 저는 지난주에 우리 동아일보의 송평일 논설위원이 쓴 사설을 보면 저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 종교적 치해법권지대를 만들지 말자.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자. 이게 그 칼럼의 주제거든요. 제가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연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나타나지 않고 영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20일째 은신 중인 가운데 과연 오늘은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 여전히 병력 수백 명을 배치한 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연결합니다. 이동재 기자,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조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시위대가 조금 전 대학로 쪽으로 이동한 뒤 충돌에 대한 긴장감은 다소 가라앉은 가운데 한상균 위원장의 오늘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의 영상 메시지를 보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관음전 407호에 은신 중인데 방에 불은 켜 있지만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사 주변에 7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 중인 경찰은 병력을 유지한 채 혹시 모를 한 위원장의 도주를 막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이곳 조계사를 거치지 않고 백남기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곧바로 이동하면서 긴장감은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출입증이 없는 남성의 경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철저한 검문 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조계사를 방문한 신도들의 수가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가운데 일부 신도들은 검문 검색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계사 신도들이 당초 내일인 6일까지만 한 위원장의 은신을 받아주겠다고 밝힌 만큼 한 위원장이 오늘 밤 관음전을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차 집회가 끝나가지만 한 위원장은 아직 향후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세상의 갈등이 조용해야 될 사찰에까지 퍼진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김건식 경남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 단체들도 행사를 좀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청년 단체들이. 네, 청년단체들이 오늘 복면을 쓰는 것을 막는 법, 그러니까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복면 대신 가면을 썼어요. 퍼포먼스죠. 네, 이런 네. 퍼포먼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그 시위대 현장 지나서 왔는데 네. 차가 좀 막혀서 네. 그런데 이 복면과 가면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복면은 좀 범죄적 의미, 좀 언닉적 의미, 업무적 의미의 그것을 이제 복면이라 이야기하고 네. 가면은 또 그렇지 않은 뜻에서 이제 가면을 이야기하는데 네. 복면금지법에 대한 퍼포먼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왜 그런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범죄적 사안을 가지고 범죄적 그 내재를 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불법과 탈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복면에 대한 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복면도 그렇고 저는 가면이 더 무섭던데요. 복면보다. 아니 얼굴 안 모이고 가면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을 네.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쇠파이프를 존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렇게 국가에서 쇠파이프로 인한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서 복면 착용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했더니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나는 가면을 쓰겠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듯한 조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은 쇠파이프 폭력을 용인하고 찬성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 왜 이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그저 반정부적인 성향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저런 행동은 이제 국민들에게 더 이상 먹히지도 않거든요. 저게요. 네, 저런 퍼포먼스가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네. 그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이라든가 저렇게 이제 시위하는 그런 주체 단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사회적 약자의 그런 권리 주장, 뭐 노동자에 대한 생존 보장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면금지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저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의 권리 주장은 오히려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복면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그 범죄적 용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습한 거지 실질적으로 사회의 약자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얼굴을 드러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의 사실상 권리 주장 자체를 박탈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런 형태로 불법과 탈법하니까 복면 시위조차도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저 사람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복면을 쓴 사람들이 지난 14일 시위 때 봤습니다만 훨씬 더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복면을 준비해온 사람은 일단 폭력을 쓸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이라고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걸 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입법은 과잉 입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변호사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는 시위를 하도록 법으로 엄정히 규정을 해야 되고 폭력을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법 조치해서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썼을 그 시위대가 복면을 썼다면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면을 써서 안 된다. 복면을 써서 시위해서 안 된다. 이런 라고 말을 말씀이 하면 그 부분은 네. 제가 볼 때 그 과잉 입법이죠. 그러니까 저게 그런 사람도 계시고 네. 교수님도 계신데 저것이 길거리에 복면 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위 현장에서 그것도 예. 더 줄여. 시위현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가변 의원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건데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유일하게 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이밍에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역사교과서도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좌편향 교과서 정상화. 네이밍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도 복면 금지법이 아니라 복면 폭력 시위 금지법이요. 이렇게 네이밍을 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즉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시위할 때 복면 쓰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폭력 시위에서 복면을 쓰는 걸 처벌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법이 발동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오늘 뭐 가이스포크 가면도 쓰고 박근혜 대통령 가면도 쓰고 행진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뭐 가만히를 뒤집어 써도 내가 뭐든 뒤집어 써도 됩니다. 가만히 써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근데 쇠파이프를 드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런 퍼포먼스 뭐 심상정 대표 나오셔가지고 뽀로로 뭐 쓰고 하시는 것도 정말 잘못된 퍼포먼스 쓰는 거죠. 뽀로로 가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뽀로로 쓰고 걸어가면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래도 문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아주 잘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것 자유를
복면과 연관시켜서 제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를 하는데 불법 폭력 시위를 할 때 복면을 쓰는 것은 엄격히 규정하고 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복면과 연관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폭력이 연관돼야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중요한 게 불법 시위 방지를 위한 복면 시위 금지법 이렇게 이야기되면 이야기 사실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저렇게 복면 금지법이라고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론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복면 시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진국의 헌법상에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명시된 게 있습니다. 뭐가 명시됐냐면은 평화로운 시위를 전제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뭐 21조, 30조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평화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네. 평화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면 시위가 탈법과 불법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서 범죄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면 금지 시위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이 좀 더 선진국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할머니들은요 이렇게 반응하세요. 복면 쓴 거에 대해서 복면하면 복면으로 폭력하는 걸 봤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노동법을 지금 맨날 천락이거든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노동법이 저희가요 더 쉽게 해보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데 와 지금 난리고 저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어요. 뭐가 힘들어요? 예.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피눈물이 어머니 저희 행진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일하는 거 알아요? 저희 주장을 들어보실 거면 말씀을 드리고요. 안 들으실 거면 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거면 갈게요. 네, 할머님의 격한 반응을 보셨고요. 때려다 붙였습니다. 예. 오늘 시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많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청년 단체들이 나는 박근혜 국가의 국민을 사퇴한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짜내는 그런 이런 퍼포먼스를 부분이거든요. 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네.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뭐 좀 과하다는 생각도 이거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자르고 있는 나이가 50이 모습입니다. 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만한 우리 열정도 없는데 청년들이고요.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자른다는 의미가 일종의 시위의 형식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사퇴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안티 입장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내가 그 정부에 속한 국민으로서 사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거 자체가 범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나 현재 저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한 건데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이민을 가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박근혜 네. 정부를 찍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아니, 있고요. 근데 저 조금 전에 네. 할머니가 가면 벗고 와서로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굉장히 힘들었다. 너희들 우리보다 편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편한 젊은이들이 우리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저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 예. 말씀드리면서 정말 좀 시대가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생각합니다. 국제시장류의 70년대, 60년대 살아왔던 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하고요. 그 네.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경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들의 노력과 피땀이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2015년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굉장히 많은 좌절이 있어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우리 언론도 쓰고 있고요. 정치인 모두가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조선이 대한민국이 지옥입니까?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말할 정도의 젊은이들의 포기와 좌절을 우리가 또 기성세대들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균형된 감각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들의 결기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만 할머니들이 또 이해 못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저희가 이제 뭐 전 지구상에 한 200개, 180개까지 나라가 있는데 매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지옥이라고 할 만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지옥이라고 할 만한 곳입니까? 지옥입니까? 일반 헬조선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자학. 누가 있겠어요. 네. 과거에 힘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이 더 7, 80년대 사람들이 뭐 지금보다 더 힘들었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지금 청년들은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힘든 층은 아마 청년층이 맞을 겁니다. 되게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뽑은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그 자기의 정치 정행이 싫다는 것 때문에 조국을 상징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잘라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도대체 뭔가
이 정부와 이 기업 그리고 이 사회 단체 그리고 기성세대를 향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울분만 토하는 모습은 과거 7, 80년대 이 청년들이 정부를 향해서 외쳤던 목소리나 움직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역시 공감을 얻기는 힘든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았나. 그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그저 나는 박근혜가 싫다라는 주장만 반복해서 되풀이해갖고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논점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든 정치든 똑같다 봅니다. 그래서 뭐 과거 어떻게 됐다 평가하기 전에 과거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교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 됐으면 잘못된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고 일하는 부분들이 과도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이유는 첫째 이거죠. 지금 폭력 시위가 불법 시위가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 포커스를 받을 만한 화제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반정부적인 의지를 보이는 이런 형태에서 뉴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주장이 관철이 될 수 있을 거라라는 어떤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그 과도한 퍼포먼스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논적으로 뭘 명확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빗대어서 지금 세대들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우리 앵커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오는 행태들이 정말 아프리카나 아주 미개국의 동아시아 어디 미개한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언밸런스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조직의 이권을 주장하든지 간에 방법과 투쟁을 달리해라는 것이죠. 수준에 맞게끔. 그만큼 지금 70대 할머니라든가 80대 할머니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을 못해서 보지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뭘 먹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너가 지금 한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논점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것이 너무 자학이 일반화돼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청년들의 좌절 저도 뭐 제 동생들 조카들 많이 있어서 아는데 어떻습니까? 헬조선의 이면에는 자학도 있지만 지나치게 세상 탓, 주변 탓, 사회 탓, 왜 이래?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내용은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저도 집에 들어가면 아들 녀석 못마땅해서 너 왜 더 잘못하니라고 혼을 내죠. 너가 잘하면 된다라고 저도 혼을 내는데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봤을 때 2015년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상대적 좌절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맞죠. 60년대 70년대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노숙자도 삼겹살 먹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우리 풍요로움을 인정하되 지금 2015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것과 다른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데서 자기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힘듦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서 헬조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헬조선은 제가 볼 때는 젊은이다운 청춘다운 아주 제가 볼 때는 기묘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헬조선이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찍는 것이 문제라면 헬조선이 단어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헬조선을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요. 일반적으로 헬조선을 일반화해서 쓰지 않습니다. 범법 과도한 자학이라고 생각하지 생각하고 않고 있습니다. 범법 행위는 아니고 제가 볼 때도 과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분들의 의지와 정치적 시위에 저항의 양식들을 좀 인정해 달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들도 찍고 나서 내일 당장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동사무소에서 다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죠. 문제 있는 퍼포먼스는 아닌 거고. 아니 이게 그렇죠. 공공의 대표적인 공무사들을 찢어서. 아니, 그러면 본인의, 저 어차피 지금 보니까 지금 모조품 만드는. 모조품인가요? 본인의 주민등록증 본인이 찌는 거를 그걸 뭐라고 하겠었는데 문제는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진보 보수 문제도 아니고 여야 문제도 아니고 좌우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단어 맞죠. 그리고 앵커께서 시작하신 요즘 청년들이 예전에 어떤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조금 나약해진다. 그 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좌절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특히 정치권, 여야 다 공이 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판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여야 정치권에서 못하고 있다는 그게 문제거든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든 그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든 이건 반드시
우리 사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 한 번은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봐요. 그 현상을 나타내는 그 용어 있잖아요. 그 대표성이 있는 용어가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그 운동권 좌파 이런 쪽에서 사실은 아주 네이밍을 잘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 용어를 쓰게 되면은 지금 이 2015년에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인 거는 동의하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우리 청년들을 대표한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하고 그리고 실상보다 훨씬 더 강도 놓고 그렇게 좀 완전히 좀 그 스스로를 자학하는, 예. 그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꼭 사용을 해야만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화제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을 해왔거든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순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조금 주력해봤으면 합니다. 정리를 해보시죠. 청년들이 헬조선, 우리나라는 지옥이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자, 일자리를 요구하는데요. 민주노총이 있고요. 또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학생 포럼 회장인데요.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일자리 달라는 얘기를 민주노총도 하고 있고 이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민주노총에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권에서 뭐 국정교과서다 아니면은 뭐 테러 방지법이다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진영 논리로 빠져가지고 정작 해야 될 청년 실업 맨날 청년 하시면서 정작 정말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통과가 계속 보류되고 있거든요. 정치인들께서 제발 청년 생각하시고 노동 입법을 이번만큼 통과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정반대죠? 예. 전 저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렇게 따지면 민주노총이 잘못된 거죠. 김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과하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말을 들어서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불만이 있지만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 요즘 또 젊은이들 트렌드라는 게 말을 또 세게 하고 툭 튀는 단어들 많이 가지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문제는 청년들의 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권들이 지금 밤낮으로 당리당략에 또 내부의 친박이니 비박이니 또 내부의 친노니 비노니 자기들끼리 바깥 싸움하면서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다시 정치 본연의 기능,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청년들의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뭐가 지옥 같으냐? 일자리가 없고 벌어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자,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자리가 없으면 어느 쪽이, 어느 조직이, 어느 단체가 가장 곤혹스러울까요? 정부입니다. 정부가 일자리가 없으면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가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일자리 많고 복지 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에요. 거기에 없으면 실패한 정부가 된 겁니다. 어느 역대 정권인지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지 일자리 없애는 정부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 헬조선에 대한 가장 절대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정부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민노총은 왜 여기에 있냐? 우리가 여기에서 비판하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헬조선에 대한 이걸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자꾸 이미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90년대를 넘어서부터 중반을 넘어서부터 대단히 정치 집단화되어 있고 이게 이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들 하루를 벌고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민주노총 쪽이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비정규직 이야기하는 활로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복면금지 시위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야기 뜨지기 전에 정말 사회적 약자들의 얼굴을 감춰야 되는데 몸값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 민폐적 고의를 한 게 누굽니까? 지금 민노총이 이런 세력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터부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잘못된 형태의 투쟁 방법을 가지고 그네들의 권익과 그네들의 이익과 그네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상반되게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 대표는 오늘 시위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보장하면서 아주 평화 시위의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면서 우리 집회 시위 문화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집회 때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9세 된 노인이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비록 집회에 참석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대통령 되시겠다는 야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유감인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해보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평화 시위가 정착이 되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시위가 민주주의에 퇴행해서 집회 시위가 이렇게 됐습니까?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야당 성향의 교수로 분류됩니다만 저런 식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야당 표가 지리멸렬한 겁니다. 어떻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평화 시위가 됐다가 지금은 평화 시위가 안 돼서 박근혜 정부가 독재를 해결했다는 말은 그것은 일부의 극단적 진영 논리에 불과한 거지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농민 시위로 2명이 죽었었어요. 그것도 폭력 시위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 진압 과정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많은 폭력과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원칙을 제시했던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문재인 당대표께서 저 집회 현장에 나왔으면 저 말보다는 우리가 지난 14일 집회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우려하는 가운데 폭력과 과잉 진압이 있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보여줌으로써 경찰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력을 쓰지 않도록 우리 먼저 모범적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논리는 제가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야당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자표적 진영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 앞에 보고 달릴 때 앞만 보고 달리게 이 앞가림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주위를 보지 않고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과거 민주정부 때는 폭력 시위가 없었고 사람 다친 게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메스다고 하는 그 자필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야당의 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었죠. 예. 저는 그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민주정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민주정부였으면 지금은 비민주정부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고 있고 이번 집회는 평화 집회냐 아니냐 이런 그 시위 문화를 놓고도 아주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11월 14일 날 있었던 폭력 시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장에 나와서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데 나는 민주적이고 지금 정부는 비민주적이다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이 야당의 가장 큰 대표로서는 아주 적절치 못한 부적절한 언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 오늘 좀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좀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를 다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측에서 좀 도관 없는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제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말씀을 들어보면 경찰이 좀 화나게 하고 과하게 하더라도 시위대 여러분 참으세요. 지난번 시위 때도 경찰이 그래서 그랬죠.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지난번 시위도 그렇고요. 이번 시위도 그렇고요. 선의 문제거든요. 폴리스 라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폭력 시위가 안 되고 차벽이 등장하지 않고 물대포가 등장하지 않은 건 어찌됐건 간에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시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애초에 허가했던 대로 그 폴리스 라인만 넘어오지 않았으면은요. 차벽이 등장할 일도 없고 쇠파이버가 등장할 일도 없거든요. 약속된 선을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폭력 시위의 문제가 생기고 과잉 진압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경찰에 무조건 차벽이 섰기 때문에 일종의 저항권의 차원에서 쇠파이퍼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야당 정신이 아니라 대통령을 되실 뻔했었고 앞으로도 현재 야당의 당권을 쥐고 계시고 대통령이 되실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대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약속된 선을 넘지 말자. 시인을 하되 약속은 지키자. 이게 문재인 대표 입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11월 14일 저 장면을 보세요. 전의경 어머니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애들이 왜 저런 몽둥이 얻어맞는데 방패만 들고 있고 왜 그 은한 3단봉 하나 쥐어주지 않았느냐. 참고 인내한 것은 경찰 쪽이었지. 저게 한쪽에서는 공격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걸 막고 있는 경찰에서는 방패만 들고 있었지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제압용 무기라고는 정말 뒤에 있는
그 살수차 정도밖에 없었지 뭘 들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방패 하나만 들고 있었거든요. 누가 참고 누가 공격을 했는지 좀 다시 화면을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찌됐건 평화롭게 그렇죠.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에 있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나대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오늘 시위를 보는 눈들, 자, 의경들, 걱정되죠. 지금 쇠파이프 맞을까봐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아이고, 내 새끼 맞을까? 우리 아들 맞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하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고민하는 분이 사실은 법원입니다. 이번에 허가를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쇠파이프 나왔으면 큰일 났습니다. 정답이죠. 맞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단서가 있죠. 평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네. 허가를 해준다 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뭐 동아일보 논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좀 나와서 보셨으면 해요. 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여기 시위 말고 다른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직접 한번 겪어보시고 그 판결에 향후에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어쨌든 평화 시위가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게 오히려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법원이 굉장히 고민했고 우려스럽게 눈으로 봤겠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좀 무사히 끝난다 한다면 법원의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난 14일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불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정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의 국격으로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특별한 의미의 제한적 의미의 제한이 소극적으로 열려야 되는 것이지 일단 포괄적으로 자유를 허용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 품격 높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법원도 알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폭력 쇠파이프 휘둘렀다가는 그렇죠. 이제 민노총 큰일 나고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설 자리가 없죠. 시위가 그래 되면. 잘 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주에 사실 정치 이슈 하나 더 보실까요? 정치 이슈를 제가 하나 뒤에 준비를 했는데. 예. 네, 시집 강매로 망신살. 아시죠? 누군지. 예. 옆에 카드 단말기도 놓여있어요. 예, 친구 단말기. 아유, 잘 그리셨네요. 나주로 선생님께서. 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시인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민심도 떠나고 다 떠나가자. 다음에 멋진 시 한 편 낭송. 노영민 의원이 그러는 거죠. 예,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를 어떤 시를 읊을 것 같습니까?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읽은 안 읽고요. 그렇게 생기셔서 찾아가시죠 지금. 글쎄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도.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시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욕하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오리다. 이번에 산자위원장을 사퇴를 하셨죠. 국회 상임위원장 사퇴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표한테 보내드리는 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산자위원장 사퇴는 제가 볼 때 미흡하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독재 시절에 그 경찰이 학생들 폭력으로 진압했을 때 문제가 될 경찰서장한테 많이 했던 그 직위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직위해제는 사실은 처벌이 아니에요. 그 직에서 대기발령을 하는 거거든요. 산자위원장 사태가 무슨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노영민 의원 정도가 저런 식의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짓을 했다면 저는 저것보다 더 높은 식의 자기 결단과 자기 어떤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곧 총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선출, 국민의 표로 당선되는 게 국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 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에 뭐 비서관 월급 각출해서 또 사무실 경비에 서는 그런 여당 의원이나 이런 의원이나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봅니다. 네. 도덕적으로 책임져야죠. 법의 잣대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우선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요만큼 했는데 아예 이만큼 사과 자기를 확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그럼요.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너무 버리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라도 좀 버립시다. 떠나는 뒷모습 아름다워야 돌아올 수 있다 그러죠. 돌아올 수 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좀 만연돼서 이번에 드러나지 않은 일부만 드러났고 앞으로도 재발될 거다.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십니까? 주변에 보시기 어떠신가요? 아니, 노영민은 얘기했잖아요. 나만 하냐? 잠깐, 나만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게 노영민 의원의 첫 일성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만연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 국회의원들 지금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새 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은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